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채용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인사평가팀 박태환 선임입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분들에게 지능정보원을 알리고 또 저희 원의 가족으로 모시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 영상 시청, 채용 절차 안내, 채용 분야별 업무 소개, 그리고 주니어 직원이 촬영한 브이로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명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중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기셔서 궁금하신 사항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채용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NIA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하는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한국형 뉴딜. 그 핵심 축을 이루는 디지털 뉴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디지털 뉴딜,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마스크 판매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개발 소스 등 유료 서비스 무료 개방,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며 민간 기업들이 개방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마스크 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협력, 기적의 5일, 그 중심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지원한 NIA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줄을 서지 않고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 2만 5천여 곳에 마스크 입고 시간,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앱은 2020년 3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4개월간 총 11억 8천만 건, 하루 평균 991만 건의 마스크 API 호출을 기록한 후 마스크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재, 바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들입니다. 청년 인턴의 힘으로 방대한 공공데이터의 조기 개방, 품질 점검 및 실측, 데이터 정밀도 강화를 해냈습니다.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경력 개발,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국가와 청년의 위대한 만남,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실현했습니다. 내가 개선한 이 데이터들이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이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어서 다른 청년분들도 꼭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턴십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든든한 힘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의 시내버스 33,34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NIA는 전 세계 디지털 정부 전환을 선도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1000여 곳에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포용 등 국가 디지털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NIA. 앞으로도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기관명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0년 말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 기관명을 바꿨습니다. 줄임말로는 지능정보원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저희 지능정보원은 디지털 뉴딜 책임수행기관으로 연간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과 같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향후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는 이번 채용의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채용은 경영 일반과 ICT 정책 및 사업기획관리 두 개 분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번 채용의 절차와 채용 분야별 상세 내용을 현업 채용 담당자와 함께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반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인사평가팀 권민정 선임이 PPT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민정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능정보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개요와 경영 목표 체계도,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채용 개요,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2월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규직 무기계약직 합쳐서 올해 정원은 714명 규모이고 올해 예산은 총 1조 5,518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능정보원은 현재 대구 본원, 제주 글로벌센터, 서울사무소 3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본원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주는 서귀포 혁신도시, 서울사무소는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대부분은 대구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 내에는 순환근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전 세계 주요 권역 8개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디지털 정보협력센터 파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사 후에 일정 지원 자격을 갖추시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실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 목표 체계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능정보원의 미션은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입니다.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4대 목표로는 DNA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D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N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A는 지능화 기술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선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정보원은 이런 경영 목표를 가지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는 2022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 규모는 전체 28명이고 경영 일반, ICT 정책 및 사업 기획관리, 정보 보안, 그리고 보훈 장애인 제한 경쟁 총 4개 분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경영 일반 분야는 2명을 채용을 하고 경영기획실에 소속이 되어서 원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경영기획, 인사관리, 총무홍보, 회계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T 정책 및 사업 기획관리 분야는 전체 20명을 채용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6개 부서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은 과기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으로서 ICT 관련 국가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치 부서에 따라서 ICT 관련 정책 수립이나 행정 공공 클라우드 전환,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각 부서의 관련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메인 사업이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정보보안 분야는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보안 운영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자격 소지자 제한 경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위 취득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장애인 제한 경쟁은 ICT 정책 및 기획관리 5명이며 지원서에 기재된 희망부서를 참고하여 부서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분야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시설 분야는 안전관리팀에 소속이 되어서 대구 본원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기계설비 관리 관련 자격증, 경력 소지자에 한하여 제한 경쟁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문계약직은 지능데이터 분야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근무지는 서울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직 대체계약직은 대구 근무와 제주 근무 그리고 상담직으로 크게 구분을 하여 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2022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10배수가 필기 전형을 응시하게 되시고 여기서 탑sit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신 분이 1차 면접 전형에 그리고 여기서 합격하신 3배수가 최종인 2차 면접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각 전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은 서류 전형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나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서류에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가산점이 들어가는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한국사, 외국어, 사회적 취약계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등 자세한 해당 내용은 저희 공고문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은 지원 분야 전문성과 직무 기술서의 공통과제와 분야별 과제 적정성, 그리고 핵심 가치와 리더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 원에서는 서류 전형을 굉장히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위원들이 꼼꼼히 검토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의 정책 기조와 우리 원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후에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인데요. 저희 원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험인 탑sit 비즈니스 영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10문항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을 45분 제한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탑sit은 ICT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NCS가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탑sit 에센스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탑sit 시험 이외에는 30분간 인성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를 맞게 되시면 탑sit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은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채용은 온라인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2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표 자료 작성 시에는 웹캠이 부착된 개인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될 예정으로 공지된 URL로 접속을 하셔서 안내사항에 따라 전형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공지된 시간에 지원 분야별 선택 주제를 동시에 공개하고 제한 시간 40분 내로 발표 자료 작성 및 제출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발표 자료는 서술형으로 한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원격 시험 감독 시스템을 통하여 응시 장소가 관리 감독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이 발견되면 실격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대면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별 소집 시간까지 안내된 장소에 도착을 하셔서 내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발표 면접을 진행을 하고 1인당 약 8분가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1차 면접의 평가 기준으로는 작성한 발표 자료에 대해 평가를 하는 직무 수행 능력과 발표 태도 및 질의응답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의사소통 능력 2가지가 있습니다. 발표 면접에 대해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발표 면접에서는 주어진 사회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ICT를 활용한 기획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ICT 기술이나 이슈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관문이 2차 면접인데요. 2차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 유형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평가위원 5명, 면접자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0분 정도 직무 역량 및 인성 가치관에 대해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고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및 활용성, 인성 가치관, 조직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원의 간략한 소개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채용 절차와 지원 방법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일 텐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업무를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 채용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현업 담당자 3분을 모셨습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본부 주요 업무로 소개를 담당하게 된 정책기획팀의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형 인프라본부 이인철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정보사업본부 한영미입니다. 그러면 ICT 정책 기획 분야에 대해서 앞서 소개드린 정책본부의 이은경 선임님이 PPT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책본부 주요 업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본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정책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였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능정보와 정책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법제 환경 정비 그리고 시성 있는 전략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정책본부입니다. 네, 이어서 정책본부의 비전과 팀 구성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미래 지능화 시대를 여는 국가 전략의 산실이라는 비전 하에 디지털 국가 전략 연구 및 정책 개발, 지능정보와 투자 성과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본부는 정책기획팀, AI 미래전략센터, ICT 투자성과센터, 지능화 법제도팀 이상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팀별로 주요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디지털 국가전략연구 및 정책개발은 정책기획팀과 AI 미래전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업무로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국가 미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지능정보원에서 가장 많은 연구 보고서와 간행물을 발간하는 팀이기도 한데요. 아마 국가지능정보화 백서나 정보화 정책저널은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 이런 정기 간행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 키워드들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들도 연간 40건 이상씩 저희 본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국가 정책 그리고 국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원자분들께서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나 클럽하우스 같은 비교적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들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 있어서도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남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정보화 통계조사나 인공지능 분야 수요조사 같은 통계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연구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PPT 화면의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정책본부에서 수립을 지원한 주요 국가 정책과 전략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5G 플러스 전략, 그리고 디지털 뉴딜 성과 로드맵 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능정보와 투자 성과 관리 체계 강화는 ICT 투자성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정보화 사업의 전 주기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크게 플랜 2C 관점에서 나누어 말씀드리자면 먼저 정보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ISP 타당성 검도를 지원하고 또 ISP 수립 공통 가이드의 개정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총사업 관리 지침의 개정과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그리고 검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 사업의 성과 계획서나 성과 보고서 검토를 지원해서 중앙 관서별 정보화 사업의 성과 목표를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자율평가의 확인과 점검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 투자형 SW 사업 전문기관으로 ICT 투자성과센터가 지정되어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ICT 투자성과센터의 전문성 또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는 지능화 법제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법률 재개정 지원과 주요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능화 법제도팀에서 재개정을 지원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저희 지능정보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 법률도 있습니다. 또한 법제정비단과 지능정보사의 법제도 포럼을 운영하고 또 법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연구 보고서들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지능정보사의 법제도 포럼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능정보원 유튜브 계정에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발간된 연구 보고서들도 저희 지능정보원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한번 찾아보시면 지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팀이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업 추진의 한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 기획을 위해 정책의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성과의 관리를 지원하며 이 모든 것들의 기반과 근거가 되는 법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추진의 일련의 과정에 모두 정책본부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어필을 하자면 지원자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책본부의 장점이 BICT 전공자분들이 오시게 되었을 때도 타 사업부서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ICT 전공자분들께서 오시더라도 전문성 있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지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ICT 정책 기획 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ICT 사업 기획 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지능형 인프라본부 이인철 선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능정보원 지능형 인프라본부 이인철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능형 인프라본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능형 인프라본부는 국가정보통신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며 국가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고속 통신망 구축 계획부터 2010년대 초연결 시대에 대비한 초연결 지능망 발전 전략,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정부 정책, 제도 마련을 지원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차세대 인프라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엣지 컴퓨팅, 5G 융합 서비스, 양자 암호 통신, 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술 외에도 보안 및 활용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정책 계획 및 선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능형 인프라본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확산, 송도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통신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구축, 보편적 통신 인프라 확충, 공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등 3가지 전략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본부의 업무 현황과 팀별 분장 업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팀은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된 업무를, 1개 단 아래 2개 팀은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전략기획팀은 국가 네트워크 정책 수립 지원 및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통신 서비스팀은 통신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재난 현장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지원,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팀은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 구축, 광통신 소재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 네트워크 기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공공인프라팀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 지원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지원단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 지원 컨설팅 및 교육과 디지털 서비스의 계약 절차 및
시간 단축으로 소요기관과 공급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운영, 개방형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품질 관리 및 고도화 등을 수행 중입니다. 저희 본분의 주요 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분의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네트워크 선도 기술 및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초연결 지능형 연구 개발망 구축 운영, 5G 인프라를 활용한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는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 선도 적용 사업을, 보편적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국 버스 및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운영,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저희 클라우드 기술 지원단에서는 기관별 컨설팅, 선도 과제 발굴 지원,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본부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국가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ICT 사업 기획 관리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사업 기획 관리 분야 중에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한영미 수석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 클라우드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에 가지고 있는 중기 목표 및 전략, 그 다음에 21년의 주요 사업 내용과 22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 방향,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IT 서비스 구축 운영의 패러다임이 레거시 운영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운영 환경에서 IT 자원을 직접 구축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과 매몰 비용 등이 발생하고 구매 절차도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 IT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운영 환경에서는 정보 자원 활용이 저조하고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년에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 기관의 평균 사용량이 전체 용량 대비 31%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대규모 소규모의 열악한 전산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연수가 경과된 장비도 53.3%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진 배경에 따라서 정부는 25년까지 약 8,600억 원을 지원을 하여서 행정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9,000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환 사업을 저희 공공 클라우드 사업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략으로 우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도에는 총 2,400억 원의 예산으로 2,149개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년도에 전환 사업 1차 년도엔 21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25년까지 전환 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302개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사스 선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90개 기관이 117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1차 년도 사업을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고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22년 주요 사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공 클라우드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째, 민간 클라우드 중심의 전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 2149개 정보 시스템의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뭐 KT나 MVP, NHN과 같은 그런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도록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또한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환 완료한 기관들을 위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요금제, 표준계약서, SLA 등 이용 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의 SaaS 이용 촉진을 지원을 위해 전환 설계 시 SaaS 이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SaaS 활용을 유도하고 행정공공 기반 서비스, 행정정보 업무 프로세스에 SaaS 연계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SaaS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클라우드 협의체를 구성을 운영을 하여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 추진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5월에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를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12월 말까지 2차년도 전환 사업 목표인 2149개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모델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을 지금 수요 조사 중인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민간이나 공공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사업에 관심 있고 또한 역량 있는 많은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몰랐던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용 분야별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지능정보원의 업무 환경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마련한 브이로그 시청 코너입니다. 영상은 주니어 직원분들이 직접 촬영하셨고요. 영상을 통해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부터 사내 분위기까지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브이로그 시청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회적가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우입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기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브이로그 영상을 켰고요. 지금은 출근길입니다. 저희 회사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3층 휴게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헬스장부터 가보시죠. 헬스장이라고 하네요. 깔끔하죠? 뷰가 좋은 당구장도 있고. 헬스장을 지나서 저희 직원 휴게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여직원 휴게실이 따로 있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 직원이 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팀 이용준 주임입니다. 어쩐 일로 이까지 오셨어요?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할래? 그럼요. 같이 가실까요? 같이 가자. 저희는 지금 패밀리 라운지를 소개하러 가고 있습니다. 패밀리 라운지는 일단 저희 팀원분들께서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팀원분들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끼리 와서 서로 가족의 화합도 다지고 놀이 시설도 있는 아주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라운지를 가기 전에 네.
야구장과 축구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여기가 농구장이고요. 농구장 뒤편으로 보이시는 곳이 풋살장입니다. 그리고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풋살장 뒤편으로는 저희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또 직원 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는 멀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패밀리 라운지로 한번 가봅시다. 가시죠. 이곳이 패밀리 라운지입니다. 예, 경치가 참 좋네요. 여기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뮤직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잠시 몸을 이어서 쉬실 수 있는 쿠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워볼까요? 다음은 저희 식당과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식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사내 카페가 있고 이제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문제사항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좀 성실히 작성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자세한 거. 저희 AI 허브 사무공간이고요. 인터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10초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주미 연구원입니다. 학생이군요. 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에 이제 AI 허브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의 가치랑 품질을 평가하는 모델을 만드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장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전문가분들의 컨택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저희 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서 자문을 받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원은 군원이 서울, 대구, 제주 이렇게 주요 도시에만 있어서 작은 도시로 발령받게 되는 그런 점이 좀 적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되게 유능하신 선배님들이 많아서 업무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신입 직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출중하니까 면접이나 시험 때 최선을 다해서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NI 글로벌 센터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저희 사무공간입니다. 4층 규모로 사무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연수시설입니다. 약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오션뷰 숙소예요. 그래서 연수생들이 오면 묵기도 하고 저희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주차 공간은 매우 넓어서 여유롭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쪽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데요. JDC랑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루에 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본부는 총 4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도 4층인데 저희 4층에 4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피곤하면 나와서 바다를 보는 공간입니다. 다음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바로 영상회의실입니다. 글로벌 본부는 대구, 제주, 서울에서 근무가 가능한 유일한 본부입니다. 해외 7개소 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저희 글로벌 본부는 영상회의 없이는 사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영상회의를 통해 많은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글로벌 센터의 명물인 2층 체력 단련실입니다. 본원 헬스장보다 더 좋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바로 오션뷰 헬스장입니다. 굉장히 한적하게 혼자서 헬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커뮤니티 홀입니다. 동호회실이라고도 써있네요. 저희 글로벌 센터 같은 경우는 연수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이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연수생들이 심심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대도 있습니다. 제주청사의 가장 명물인 직원 식당입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저희 인터뷰를 좀 하러 왔는데, 네, 저희 글로벌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글로벌 협력본부 글로벌 기획팀의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기술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어떻게 적성에 잘 맞으시나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책임님들과 저희 팀원분들과 협업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하루에 바다를 몇 번이나 보세요? 바다는 출퇴근길에는 꼭 보고요. 점심시간에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글로벌에는 영어가 꼭 필요한가요? 그래도 영어를 아주 잘하면 업무를 하는데 매우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제 업무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와 많이 내통을 하다 보니 영어로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영상을 마라도에서 찍게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봉사활동 왔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주 오시면 같이 봉사활동 마라도 와서 짜장면도 먹고 함께해요. 그러면 반가웠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에서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사무소가 광화문 청계천 옆에 위치해 있고요.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여러 곳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신 것과 채용 사이트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채용 담당자와 지난해 하반기 채용에서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직접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관리와 채용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평가팀의 백오은 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하반기 신입 대표로서 소소한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나온 기획조정팀 김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직원 대표님과 함께 제 서류부터 최종까지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보안팀 박성윤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지원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인데요. 채용 담당자분의 답변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신입 직원분의 대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백오은 주임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저희 채용 설명회 때마다 이 내용을 안내 드리는 것 같은데 역량기술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4천자는 저희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4천자로 넓게 제한을 드린 거고 4천자를 꼭 다 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천자를 다 안 채운다고 해서 저희가 탈락시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4천자를 분량을 늘리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본인이 쓰시고자 하는 분량만 채워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자분들이 가산점이나 경력사항을 기재하실 때 오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최종 합격 후에도 탈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요. 지원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신입 직원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임님 말씀처럼 역량기술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능정보원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을 찾아보고 관련된 이슈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찾아보고 이에 맞는 역량들을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도 주임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역량기술서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실 거예요. 또 부담을 느끼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처음에 되게 막막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 또는 제가 기획서를 적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천자를 다 채운다 해서 그게 완벽한 기획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 정량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한 2,000자 정도의 기획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원에서 다니고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외에도 공고내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1차 면접 전형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1차 면접 전형 발표 자료 작성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작성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입니다. 백오은 주임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1차 면접 전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비대면이라서 본인이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출 자료는 본인이 가장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테스트가 온라인 전형 전에 있을 거라서 사전 테스트를 저희가 실전처럼 임해 주셔야 실전에도 떨지 않고 제출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 자료를 확인하실 때 본인이 제출 시간을 잘 못 맞추셔서 제출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또 저장이 잘못돼서 미제출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자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 챙겨주셔야 하고요. 저장하실 때 네트워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출하기 5분 전에 본인이 자료를 잘 작성을 해주셔서 미리 제출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수정사항이 생기시면 제출 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고 면접에서 다들 오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다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1차 면접 전형이 발표 면접인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입 직원분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주임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IT와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이라던가 개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주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려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러한 노하우들을 후배에게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공고를 진행을 할 때 그 후배가 1차 면접을 합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꿀팁을 좀 이렇게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저희 김주현 주임님처럼 당일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막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사전 정보 및 다양한 배경 지식을 숙지하고자 했습니다. 막상 제가 만약에 1차 면접 보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주제 나올 경우에는 정말 허탈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자 계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이제 저희 원에 나오는 대표 사업 현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술별 현황을 또 파악하면서 타겟화 사례까지 같이 이렇게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추가로 경영 일반 직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경영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1차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분들께서는 답변 참고하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최종 면접 전형에서는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강조해서 면접을 보셨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신입 직원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주임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면접을 다시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고 뭐 관련된 이슈들이라던가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노하우들을 좀 전수받고 싶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들은 직무기술서를 매우 잘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제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열심히 답변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명확한 직무 경험이 없다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이러한 업무에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잘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김주현 주임님과 유사하게 이제 직무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면접인 만큼 이제 지원자는 보통 이제 자신의 역량을 계속해서 발산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걸 했는지를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걸 느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최종 면접을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최종 면접을 간다면은 제가 했던 방식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사 시에는 어떤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채용 담당자가 생각하는 부분과 신입 직원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의 답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백오은 주임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제한 경쟁으로 진행되는 정보 보안이나 상담 시설 분야 외에는 저희가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석사나 박사를 꼭 취득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또 경력이 많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신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본인의 역량이랑 직무기술서를 잘 확인을 하셔서 부합하는 역량을 잘 기술해 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격증들을 갖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을 보면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동기들도 있지만 그냥 진짜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던가 뭐 자격증이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량적인 요소들은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 제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ICT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비전공자로서 비전공자고요. 스펙은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기초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사 시에 어떤 특정 요소가 있어야지 완벽하게 취업을 한다, 합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그게 더 합격에 다가가는 큰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 질문은 저도 지원자일 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본부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본부에 맞추어서 지원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써야 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백오은 주임님 답변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사업관리 분야나 보훈장애 제한경쟁 같은 분야는 본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본부에 특화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경험이 지능형 인프라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이나 그리고 디지털정보본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같은 경험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우셔서 역량기술서를 기술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고려하실 거라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참고하셔서 지원서 작성 방향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입 직원으로서 입사 후에 느낀 점이나 회사에 대해 지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신입 직원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는 과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인 분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안한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기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간보다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면은 속도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일단 입사하고 느낀 점은 아무래도 저희 지능정보원은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보다는 어느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이번 채용 전형에 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비전공자가 필기, 면접 등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신입 직원 두 분께 한번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주임님은 또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성룡 주임님과 마찬가지로 비전공자고요. 저는 뭐 경영이라던가 뭐 IT 관련된 전공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필기를 붙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필기라던가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비전공자라 말씀드려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전공자고 어떻게 필기를 준비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탑시 자체가 비전공자들한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많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이덕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이독을 저는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여러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비전공자도 충분히 저희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순환 근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희망하면 제주에서도 근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관리도 겸해서 담당하고 있는 백오은 주임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순환 근무가 대구, 제주, 서울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시기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뒤에 순환 근무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채팅창에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궁금하신 점은 채용 홈페이지에 Q&A 남겨주시면 채용 담당자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채용에 지능정보원과 함께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